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화 과정을 합니다. 첫 페이지 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다. 요약지. 심화 과정은 일순환 때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이론을 좀 더 심화하게 보는데 판례도 신경을 써서 가지고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약집은 읽으실 때 거의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첫 페이지 목적부터 봅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첫날 배울 때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죠? 그 중에서 목적을 보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모여서 법률행위를 만들고, 법률행위가 1단계 성립요건과 2단계 효력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그 결과 권리 변동이 발생하고,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이렇게 연습했죠. 그 중에서 이제 목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요건을 연습할 때 목적은 어떻게 돼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 이랬다. 그 중에서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된다. 중에서 확정부터 이제 쭉 보시면 되겠죠. 한 개 한 개를 봅니다. 근데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무효가 될 건데, 그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란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삼자도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연습했죠. 이 확정부터 봅니다. 그럼 확정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확정의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어도 좋고, 늦어도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러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토지가 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날만 새면 땅값이 막 오릅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땅이 아깝지만 파는 실정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땅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땅을 사죠.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갑은 이행기에 가격을 정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계약을 맺으면서 직접 지금 당장 값을 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툰 것 때 갑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을 정하지 말고 이행기에 가격을 정하도록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주변 중개사 10곳을 조사해서 값을 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곱하기 3을 해서 값을 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준만 정한 상태에서 오늘은 계약서에 가격란을 공란으로 비워뒀습니다. 그러면 공란으로 비워진 이 계약서가 확정된 계약서인지 확정되지 않는 계약서인지 이것이 문제되죠. 확정이 되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될 것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 꼭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도 뭐야? 확정된 계약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하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구절,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끊고, 그러나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즉 목적이 실현될 시점, 즉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끊고.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니까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확정성 해가지고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하다. 그 판례를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곧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건데,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에 목적물이 꼭 완성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계약의 대상물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될 수 있고 입주 날짜까지 하자가 없게 입주가 될 수 있다면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굳이 아파트가 완성되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대금도 목적물도 꼭 완성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이행기까지 완성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만 정해지면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 판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성, 이것도 구조는 똑같죠. 그죠? 당사자가 목적을 정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유효, 가능하지 않으면 무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당사자가 목적을 정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무효. 기본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가능 반대말이 뭐예요? 불가능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능인지 불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건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죠.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정하자 하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정하자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사회 통념이란 말은 좀 쉬운 말로 고치면 현실적으로 이런 뜻이고, 물리적 기준이란 것은 좀 쉬운 말로 고치면 이론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 판례는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가 이런 것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한강에 반지를 빠뜨려 버렸다. 그래서 을한테 가서 준설업자에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면 돈을 10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을이 건져주겠다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서 10억의 반지를 건져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매매 계약을 효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만약에 실행 가능한 계약이라면 유효가 될 것이고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사회 통념을 기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 가능하다. 그죠? 이론상으로는 지구에서 반지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뭐 물도 퍼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모래를 걷어내면 반지가 녹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본다? 가능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무효를 보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건 재무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가능과 불능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책에 보면 첫 구절에 법률의 목적이 실행 가능해야 한다 끊고,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목적의 실행 가능성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계약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능으로 평가된다 되죠. 그 말 말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책을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그 나중에 읽으실 때 그거 위주로 해서 쭉쭉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서 불능 가능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정했고요. 그럼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능에는 어떤 종류의 불능이 있느냐, 여러 가지 종류의 불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가 문제되는데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일부 불능, 전부 불능,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률적 불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한번 볼 필요는 없고 한 4개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시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요 4가지 정도 보면 되죠. 그럼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그거는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저는 존집 이야기를 했죠. 저 시골에 존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서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는 그 존집을 을에게 3월 20일 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을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보지도 않고 을은 갑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대금은 1억으로 정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 을이 집이 궁금하죠. 그래서 3월 한 25일쯤 돼서 시골에 내려서 보니까 그 집이 불타버리고 없어. 지금 현재 모양이 요 모양이니까 5월날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갑은 집을 준다 못 준다? 불타버리고 없으니 집을 못 주겠죠. 지금 현재 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불능이 언제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웃에 물어보니까 3월 19일 날 불이 났다 하는 경우하고 3월 22일 날 불이 났다 하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냐. 요 중간에 3월 20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3월 20일은 뭐예요? 계약 성립시죠. 그러니까 계약 성립시를 기준해서 그 이전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오늘 이행을 못하게 됐다. 그런 불능을 무슨 불능이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있다 없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가 될까? 지구상에 없는 물건을 사고 팔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재건 재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재건 재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기가 되더라도 집을 줄 필요가 없고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안 주고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남아있죠?
안주가 안 받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3월 25일 날 시골 가면서 비용이 들겠죠. 밥값, 차비, 하루 일당 상당액 이런 식으로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내려갔는데 계약이 체결 안 되는 바람에 그 들인 비용만큼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우리 민법상 규정돼 있기를 그 손해에 대해서 갑에게도 원인 제공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면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지금 이제 손해가 발생했는데 왜 손해 발생했다? 갑의 잘못이다, 그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에 매도인은 어떤 주의 의무가 있다? 항상 목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아봤더라면 하루 전에 불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계약을 안 맺을 것이고 계약을 안 맺었더라면 을이 시골에 안 갔을 거고 안 갔더라면 요만큼의 손해가 발생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을에게 발생한 손해와 갑의 부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죠. 그렇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배상의 이름이 요거예요. 계약은 무효라 할지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 그래서 그 이름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붙였다, 그죠? 그리고 책임을 진다면 그 책임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만큼 책임지면 되겠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뭐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 믿고 들인 손해만큼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 손해를 우리가 뭐라 한다? 신뢰이익 상당액의 손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 믿고 들인 비용만큼 손해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이걸 신뢰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은 무효고 계약은 무효니까 채권 채무는 없고 이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책임의 범위는 신뢰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요 가지가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에 물어보니까 3월 22일 날 불이 났다 이런단 말이야. 그 말은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오늘 이행을 못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죠? 계약을 맺을 당시에 목적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계약은 완벽하게 체결했는데 그 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오늘 이행을 못했으니까 이게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란 말은 채권 채무가 그대로 발생한다는 뜻이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이행 날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집을 줄 수가 없는 행편이죠. 이행을 못하게 됐다. 그럼 이행을 못하게 됐다면 이행을 못하고 있는 요 매도인 갑에게 그 이행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냐 없냐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이 매도인은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제 물건을 기준으로 보니까 물건을 주는 사람은 채무자, 받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유효.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행을 못한다면 이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것은 따져봐야 돼. 그래서 매도인의 기책사유가 있느냐 매도인의 기책사유가 없느냐를 따져서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 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죠.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채무를 이행을 못하게 됐다. 그걸 말한다? 채무불이행이다 라고 하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그 뒷줄에 어떻게 한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기책사유가 없다는 것은 채무자의 잘못이 없이 불이 났다. 그러니까 22일 날 불이 났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나가지고 집을 쓸고 가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럴 경우에는 갑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갑은 집은 없으니까 못 주는 거고 내 잘못이 없으니까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남을까? 안 주고 집은 없으니까 못 주고 안 주니까 을도 돈을 줄 필요 없죠. 안 주고 안 받습니다. 안 주고 안 받는데 집은 날아버려 없죠. 그러니까 이 집이 날아버린 그 위험을 누가 떠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인데 채무자의 기책사유 여부를 따져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못하게 됐다. 그때는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갑의 잘못 없이
집이 불타버렸다. 그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도 없으니까 집이 날아가 버리는 위험을 누가 따는 것이냐, 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위험을 누가 따게 돼 있죠? 어른 집도 안 받고 돈도 안 줬으니까 손해도 이익도 없죠. 근데 갑은 어떻게 해? 집은 집대로 날리고 돈은 돈대로 못 받았으니까 집이 날아가 버리고 돈을 못 받는 위험은 갑 혼자서 전부 따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떠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는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불이 난 경우예요.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불이 났거나 아니면 수령지체 중 쌍방의 기책 사유 없이 불이 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떠안습니다. 채권자가 위험을 떠안다는 것은 채무자는 집을 안 주지만 채권자는 매매 대금을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계약 체결상 갈 책임하고 위험 부담은 계약법에서 다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여기까지를 일단 봅시다. 요거는 기본 개념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자, 8페이지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제일 밑에 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목적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끊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행 가능하였으나 법률행위 성립 이후에 이행기 전 목적이 실행 불능이 된 것을 말한다. 끊고 예컨대 X가옥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가옥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계약 성립 후에 이행기 전에 소실되었으면 그런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을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거 나중에 우리가 무효할 때, 전부 무효, 일부 무효할 때 한번 배울 건데요. 오늘 또 이제 기초를 닦으시면 되겠죠.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요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월과 3월 1일 날 일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고 아직 허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한 건의 계약에 대해서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됐을 때 건물 부분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행이 가능하죠. 그죠? 요거는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 부분은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허가를 못 받으면 그 계약 자체가 뭐가 돼요? 저는 우리 배운 대로 이거는 유동적 무효가 되겠죠. 무효니까 채권 채무 없고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죠?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한 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계약이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하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 지금 문제죠. 그에 대해서 우리 민법 137조에서 정하기를 원칙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애당초 3월 1일 날 상방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갑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아버리고 그 동네를 떠날 생각이었고 어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한 다음에 그 집에 살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애당초 당사자가 원했던 계약이다 아니다. 건물은 넘겨받을 수 있지만 토지는 넘겨받을 수 없다면 애당초 내가 원했던 계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은 계약을 억지로 이행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부 무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 무효를 인정하느냐, 일부 불능, 일부 무효 같은 뜻이에요. 그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가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분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무효를 불능으로 바꿔서 이럽니다. 무효나 불능이나 같은 의미예요. 불능인 부분과 가능한 부분이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한 건의 계약에서 토지와 건물이라는 두 개의 물건을 사고 팔았죠. 따라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 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설령 토지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갑과 을의 가상적 의사가 있는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무효인 부분은 무효, 유효인 부분은 유효. 이게 일부 무효예요. 그래서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렇게 취급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요 가지가 일부 무효 이야기인데 나중에 일부 무효에서 또 볼 겁니다. 일부 불능. 불능이나 무효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법률행위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전부 불능이고 그 다음에 그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가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보시고 넘어와서 예외적으로 예외를 봅니다.
예를 봅니다. 매매 목적인 가구가 일부가 소홀된 경우 법률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이면 그 법률은 무효지만 법률의 내용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줄을 칩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한다? 원칙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능인 부분이 없더라도 즉 토지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때 이게 뭐야? 가상적 의사죠. 그러한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는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만 효력을 주겠다. 되죠. 그래서 일부가 불능인 계약은 원칙은 전부가 무효가 된다. 137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당사자 여사가 토지가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무효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불능의 체계.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이 문제가 발생한다 돼 있죠.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인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고유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물어서 실내익 손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후발적 불능은 아까 말한 대로 계약은 유효다라고 했죠. 다만 재무제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재무불이익 영향으로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그렇습니다. 재무제의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읽었죠. 그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인데 재무제의 기책 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재무불이익으로서 해제 손해배상,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령지체 중 불능의 상태에 빠있다.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일단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불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목적의 적법성을 봅니다. 적법성. 이것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당사자가 목적을 정했는데 그것이 적법하면 유효,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 그 무효는 당사자 목적에 관련된 무효는 무조건 뭐랬죠? 저번에 절대적 무효다라고 했죠. 기준이 첫날 그 기본 가정할 때 첫날 배운 그 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우리 표를 배울 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선을 치고 당사자나 목적에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취소.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취소. 상대적 무효 취소는 반드시 선의 3적에는 대항할 수 없단 말이 공식적으로 따라간다 그랬죠. 그 말이 이제 기초예요. 그래서 기본 과정 1순환 때 첫날 배운 이야기죠. 거기 이제 밑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효 취소를 딱 분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절대적 무효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적 무효. 그럼 여기서 이제 법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임의법규도 있고 강행법규도 있습니다. 임의법규란 것은 당사자가 법률과 다르게 특약으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보다는 특약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법에 정해놓은 법규와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효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임의로 법과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강행법규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강행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법은 뭘 의미한다? 강행법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의법규는 뭐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강행법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적법할 때 법은 강행법규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뭐 교과서나 기타 책을 보면 임의법규와 강행법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103조 배웠죠. 103조의 내용이 뭐예요? 당사자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무효다 하는 그 구절이죠. 그 103조 선량한 풍속과 관계없는 규정은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과 관계 있는 규정은 강행규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꼭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법성에 어긋나면 무효다 할 때 그 법의 의미는 강행법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를 다시 나누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법의 규정의 목적이 법을 규정한 취지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효력을 제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효력을 제한한단 말은 법을 위반했을 때는 효력을 준다 안 준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은 무슨 말이냐면 법을 규정한 취지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일정한 행위를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단속 규정은 위반을 하더라도
단속을 당할지라도 효력은 줍니다. 효력은 유효인데 단 처벌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처벌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기를 포장마차 이야기를 예를 들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단속 규정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행정법규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모든 행정법규, 뭐 교통질서와 같은 교통행정법규 이런 것들, 그 행정법규라든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법규, 도로교통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식품위생법 이런 거 질서 유지란 경찰법규가 대부분이 다 행정 단속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반을 하더라도 효력은 주는데 처벌은 받는다.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 즉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을 판매를 하더라도 그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유효인데 단속법규에 의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은 주로 보면 저번에 우리가 자격증 규정 이야기했죠. 자격증 규정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말이 뭐예요?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되어 있죠. 근데 뭐 의사나 중개사나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제3자에게 사고 팔기로 뭐 계약을 맺더라도 그런 것들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 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의 면허증을 샀다 해가지고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이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책을 한번 봅시다. 목적의 적법성. 법률의 목적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안 된다. 그거고요. 강행 규정이라 줄을 치고 법률의 목적은 임의법규와 강행법규가 있는데 강행법규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을 했다면 그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죠. 그래서 우리 무효는 확정적 무효 원칙이기 때문에 무효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그게 뭐가 되지?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무효할 때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설은 법규를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고 강행규정은 다시 뭐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별합니다. 그 다음 내려서 강행규정이란 이래가지고 쭉 나왔는데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말은 특약이 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지상권자의 지상매수청구권 우리 평소에 연습할 때 갱거지라고 하면서 외운 거죠. 그죠? 지상매수청구권 요건이 뭐예요? 갱거지죠. 갱신을 청구해보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를 상대로 당신 땅 위에 있는 내 건물을 사세요. 이게 지상매수청구이죠. 요거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리고 법정이상권도 강행규정이죠. 법정이상권은 평소에 우리 연습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다가 그 이후에 전저가입을 통해서 전저가입이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임목저당이죠. 이런 사유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랬죠. 이것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정이상은 배제특약 즉 건물 철거 약정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땅의 사용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 강행규정이고 그 다음에 비용상한청구권. 이 비용상한청구는 우리가 점유권에서 배웠죠. 점유권이라면 이제 가순 생각이 나죠. 그때 우리가 남의 땅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4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가순에 비용이 들었다면 요건 나갈 때 받아간다. 그래서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었다. 그죠? 근데 이 비용에 관련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서 비용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그때는 못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죠. 그죠? 임대차에서 유지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지기 때문에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동안에 수도나 전기가 고장이 나니까 임차인의 비용으로 고쳤다면 이거는 필요비를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을 맺기를 임대료를 싸게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고장이 나면 고쳐가면서 살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이더라도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그 돈을 못 받아간다 그랬죠. 그런 것이 비용에 관련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맺어서 배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험부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험부담은 매수인 즉 채무자가 지는 것이 원칙인데 채무자가 지는 것이 원칙인데 특약을 맺어서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했다면 집은 못 받지만 돈은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것도 임의규정입니다. 담보책임이라고 해서 매매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고자동차를 사면서 싸게 받는 조건으로
가격을 싸게 하는 조건으로 사소한 고장이 있더라도 책임은 묻지 말기로 합시다라고 미리 정한 거예요. 특약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고장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배제 특약이 가능한 것을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되는 경우는 일부 무효 법률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은 일부 무효 법률가 요 이야기죠. 원칙은 전부가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를 한다고 이야기죠. 거기 일부 무효 법률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인 부분까지도 전부 무효로 인정해버린다면 그 법을 정한 취지가 명백하게 훼손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때는 그냥 전부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효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판례가 또 한 개 있는 것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병원을 개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병원을 개설한 다음에 의사에게는 일정 월급만 주고 그 나머지 이익은 전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가져가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것도 역시 뭐야? 결국은 의사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죠. 갑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을이라는 일반인하고 계약을 맺기를 당신의 면허증을 가지고 병원을 개설한 다음에 내가 매달 뭐 100만 원씩 이익을 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갈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일반인이 의사 면허증을 사거나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의사 면허증을 대여 양도하는 계약으로 취급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요거는 자격증을 사고 파는 효력규정에 위반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무자격 의료업자가 갑의 자격증을 매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꾸미고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의료행위는 뭐예요? 단속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병원비는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사고 파는 계약은 무효지만 무자격 의료업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단속규정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무효. 이거는 효력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고 이거는 단속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자격 의료업자의 의료행위는 유효고 그 다음에 무자격 의료업자가 의사하고 의사 자격증을 사고 파는 계약은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구별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강행규정을 다시 나누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효력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이며 끊고 요 이야기죠. 효력규정이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단속규정은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지 사법상 효과에 영향이 없다 이랬죠. 그래서 단속규정 위반하더라도 효력은 주는데 단지 처벌을 받는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음식을 팔면 포장마차 아저씨와 음식을 사 먹은 손님 사이 계약은 이 일반인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다 말이죠. 그런데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 공무원에서 단속을 하면 갑은 단속을 당할 것이고 처벌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예컨대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판매행위 이것이 우리가 배운 대로 뭐 포장마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허가 없는 숙박 영업행위 이런 것들도 효과 자체는 주지만 처벌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판례가 있죠. 10페이지를 봅니다. 제일 보니까 중간생활등기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웠던 거죠. 중간생활등기. 그것이 이제 단속규정, 효력규정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 그랬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1억에 팔고 을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4월 1일 날 2억을 받고 제3자 병에게 팔고 등기는 갑에게서 병에게로 5월 1일 날 막바로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등기를 보니까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매매의 당사자가 갑에게서 병에게로 막바로 넘어왔으니까 갑에게서 병에게로 막바로 매매를 계약을 한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갑이
을을 거쳐서 병에게로 소유권이 맞죠, 그죠? 갑에게서 을에게로, 을에게서 병에게로 전전 양도가 되는데 등기부상으로 바로 넘은 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야 될 을이 등기부상 빠져버렸죠. 그래서 중간자가 빠졌다 해서 이 등기를 말한다. 중간자가 빠졌다 해서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누가 왜 합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면서 취득세 등록세 안 낼 것이고 팔면서 시세 차익 이력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안 내겠죠.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아주 그냥 매력적인 유혹이 있는 그런 등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누수가 되니까 허용을 할까 금지를 할까?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가 되겠죠. 그죠?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중간 생략 등기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명의로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버렸다면 요거는 효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여기 문제인데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법이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등기특별조치법은 우리 판례가 뭐로 본다? 단속 규정을 보는 거야. 단속 규정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된 중간 생략 등기도 뭐야? 효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를 했는데 그 토지가 허가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어떤 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 판례가 그 성질을 뭐로 본다? 효력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언제나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판례 보면 중간 생략 등 절차에 있어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 줄치고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을 지켰다 어겼다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이미 병명의로 중간 생략 등기가 넘어왔다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위반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법을 위반한 요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줄 거냐 하는 건데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효력 규정이라면 무효가 될 것이고 단속 규정이라면 유효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일반 토지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 관계의 계약 당사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서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중간 생략 등기가 전부 유효해요. 단 그 밑에 하설을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되어 있죠. 그 이유는 근거법령이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법이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 그 중요한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임대주택법 이야기인데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우리 판례는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주택에 있어서 갑이라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을이라는 임차인에게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임대 조건이 뭐냐면 5년간 그 임대주택에 살다가 5년이 경과된 뒤에는 분양을 선순위로 받도록 계약 조건으로 걸려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을이 임차인이지만 5년이 지나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소유자로 이제 성질이 바뀌겠죠. 그럴 때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할 때 그 가격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법률에서 정한 가격의 비율을 어기는 그 책정 가격은 효력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분양 전환 가격.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 그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 정해진 가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행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이렇게 하면 돼.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법률에서는 분양을 할 때 1억 이상은 받지 마라 했는데 1억 3천을 받았다면 넘어선 3천만 원만 무효이기 때문에 1억 3천 받은 것 중에서 3천을 돌려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분양 계약 자체는 유효고 그 다음에 초과된 범위만 무효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부동산 중개업법인데 부동산 중개업법도 중개사 자격증을 근거로 해서 영업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중개업법을 초과하는 것도 무효인데 가령 뭐 중개수수료를 80만 원 받으라 했는데 100만 원 받아버렸죠. 이 경우에도 역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20만 원만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 내려서 탈법행위. 이 탈법행위를 우리가 간접적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외행상으로는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주로 우회적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탈법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요. 압류가 금지되는 연금 청구권의 대리 수령 권한을 주는 행위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무슨 판례인가 하니까 A라는 국가가 있고 갑이라는 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직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거예요. 이 연금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대직 공무원은 채권자고 연금을 지급해야 될 국가는 연금공단은 채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대직 공무원의 연금 채권이라는 것은 그 취지가 공무원이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그 납입한 보험료만 가지고 연금이 나오는 건 아니죠. 세금이 이제 여기다 이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공무원들이 뭐 수고를 했으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 이런 취지에서 이제 보태준다 뭐 이런 취지가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노후 보장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딴 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약간 제한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대기 공무원이 돈이 필요하니까 어리라는 사채업자한테 가지고 돈을 빌린 겁니다. 가령 뭐 돈을 한 5천만 원 빌렸다 칩시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셔야 하니까 갑이 어떻게 했다고? 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연금 채권은 담보를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는 담보를 제공하면서 겉으로는 뭐다? 수권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뜻이죠. 수권을 한다는 것은 대리권을 주는 것처럼 꾸민 거예요. 실제로는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이제 수권을 받은 어리 국가를 상대로 연금을 지급받으러 갔겠죠. 가가지고 내가 갑을 대신해서 연금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국가는 그 사실을 실제로는 담보인데 대리 행실을 했죠.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연금을 주면 그 연금을 받아서 갑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사채업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쇄하는 데 써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대리 행식은 취했지만 갑이라는 공무원에게 연금 수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담보로 잡힌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권 수령 것도 나중에 발각이 되면 유효다 무효다, 이것도 무효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을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권을 담보 잡히지 마라 했는데 그걸 우회적으로 대리 행식으로 담보를 잡혔다. 그런 경우에도 그것은 발각이 되면 무효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접 위반해도 무효고 이것처럼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해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불화금지 규정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국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갑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국유재산을 불화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만약에 불화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버리면 좋은 땅은 전부 다 자기가 다 받아야죠. 그런데 국가재산 중에 잡종지가 불화 공고가 났고 관리 공무원이 보니까 그 땅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고 내가 그걸 꼭 사고 싶어요. 그럴 때 공무원이 직접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사는 것처럼 사놨다가 나중에 내가 공제에서 물러나면 내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어리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불화를 받는 것처럼 입찰에 응했고요.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가르쳐주니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의상으로는 어리 불화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땅은 갑의 땅이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갑이 국유지를 불화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것을 친구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불화를 받은 거죠. 이런 것도 발각이 되면 그 친구 명의 등기는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이것도 탈법행위로서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탈법행위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